남편분 불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그날 아침 경찰의 냉정한 말이 내 귀를 때렸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아내 김소영과 그녀의 연인 장민혁은 나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 순간 내 세상은 뒤집어졌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이 거짓이 나를 삼켜버렸다. 문틈 너머로 들리는 이웃의 속삭임,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나는 단 한마디를 뱉을 수밖에 없었다. 알겠다. 이혼하자.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내 삶의 모든 기둥을 무너뜨렸다. 그 말로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잃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륜남으로 단정 지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내가 잃은 것들은 결코 돈이나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치지 않았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소영과 민혁,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치밀하게 가짜 증거를 준비했고 나는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들에게 짓밟혔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나를 배신하고 무너뜨린 그들의 속셈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나는 그들의 음모 속에서 하나씩 증거를 쌓아갔다. 소영과 민혁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나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나 불륜에 대한 고발이 아니다. 배신과 거짓말, 그리고 그로 인한 대가를 다루는 이야기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내 억울함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길은 단순히 복수로 끝날 수 없다. 그것은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며 그 싸움에서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경험을 겪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려 한다. 그날 아침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현관 초인종이 2번 울리고 잠깐의 정적이 흔 뒤 다시 짧게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경찰 2명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내 아내 김소영과 장민혁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일정했으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남편분, 불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경찰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키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다. 억울함, 분노, 허탈감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입술은 굳어버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문틈 너머에서는 이웃의 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 계단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번져 나왔다. 이미 이 순간 나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나는 신발장 위에 던져둔 바람막이를 무의식적으로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단숨에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는 이미 1년 전에 이혼했다. 이유는 나의 불륜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짜인 거짓이었다. 아내 소영과 장민혁, 그리고 소영의 오랜 친구 서미정. 셋이 짜고 만든 함정이었다. 나는 늘 회사 일에 치여 살았다. 새벽 hö차를 타고 출근해 밤늦게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야근이 길어진 날에는 회사 근처 국밥집에서 국물 몇 숟갈로 버티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오면 말수가 적어졌고 작은 부탁에도 내일 얘기하자라면 미뤘다. 내 무심함이 틈이 되었고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소영은 점점 눈빛이 달라졌다. 카카오톡 알림을 재빨리 끄고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다. 회사 모임, 거래처 미팅, 새로운 프로젝트, 그런 말들이 집안의 공기처럼 흔해졌다. 나는 몇 번쯤 물어보려 했지만 스스로를 타이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바쁘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중에 수도 없이 되뇌었다. 그때 단 한 번만 더 집요하게 물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파국은 막을 수 있었을까. 그 무렵 소영은 장민혁을 만났다. 그는 장그룹의 젊은 임원, 창업주, 일가 출신이었다. 세련된 말투와 느긋한 태도, 무엇보다 내 아내의 하찮은 넋두리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그는 언제나 결론을 준비해 오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영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남편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과 새로운 삶을 꿈꾸었고 그 꿈의 전제 조건은 나의 퇴장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위자료였다. 불륜이 아내 쪽에서 드러나면 그녀가 돈을 내야 했다. 그때 민혁이 입을 열었다. 발상을 바꿔보죠. 남편이 바람핀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떳떳해질 수 있죠. 처음엔 망설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혁은 법률 지식과 사례를 들먹이며 마치 답안을 외우듯 침착했다. 결국 그들은 가짜 증거를 준비했다. 호텔 사진은 각도와 조명, 심지어 거울에 비친 그림자까지 계산해 연출했다. 내 이름으로 위조된 이메일은 발신 시간을 조작했고 캡처하면 속 문장은 내가 자주 쓰는 말투를 흉내냈다. 카톡 대화는 대화명을 바꾸고 프로필 사진을 교체해 조작됐다. 겉보기에는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작은 이질감이 있었다. 마치 비늘 하나 어긋난 듯 미세하게 거슬리는 부분들. 그러나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가짜 증거들은 너무도 교묘했다. 호텔 방에서 찍힌 사진은 알고 보니 지인을 시켜 연출한 것이었다. 카메라 각도와 조명을 교묘하게 바꾸니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거울에 비친 그림자까지 계산해가며 세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다. 거기에 내 이름으로 위조된 이메일까지 있었다. 금요일마다 만나자. 딱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쓰지도 않은 글자가 마치 내 손끝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화면 속에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결정적 증거라고 불렀다. 나는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눈앞의 모든 사람은 나를 죄인으로 몰아갔다. 아버지는 두 손을 떨며 주먹을 움켜쥔 채 고개를 저었고 어머니는 흐느끼며 눈을 가렸다. 나의 아내였던 소영은 차갑게 시선을 고정한 채 한치의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장민혁은 오히려 점잖은 어투로 나를 몰아붙였다. 저도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 순간조차 그의 얼굴은 철저히 계산된 가면 같았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내 목소리는 점점 메말라갔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작은 목소리로 내뱉고 말았다. 알겠다. 이혼하자. 그 한마디는 내 삶의 모든 기둥을 무너뜨렸다. 결국 나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송금 버튼을 눌렀던 그날 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돈의 액수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사회가 나를 한순간에 불륜남이라는 이름으로 단정 지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며 숨통을 조였다. 며칠 뒤 나는 더 잔혹한 소식을 들었다. 소영과 민혁이 같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아침마다 함께 출근해 저녁에 함께 귀가하는 모습이 이웃들 눈에 자주 띄었다고 했다. 소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았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전해졌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찢어 발기듯 울려 퍼졌다. 내 삶은 끝없이 추악했다. 회사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다가 결국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방 안에는 빈 술병만 쌓여갔고 나 자신조차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무너져 버린 인생이라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추악한 채로 끝날 것 같았다. 나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 IT 회사를 차릴 준비를 시작했다. 자본도 부족했고 경험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붙잡아야만 했다.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다시 술병 속에 잠겨버릴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뜻밖의 장면을 마주쳤다. 서미정이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었다. 평범한 월급쟁이에 불과했던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고가 브랜드. 그 순간 가슴속에서 번뜩이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설마 이혼, 위자료와 관련이 있는 건가?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그녀의 SNS를 살폈다. 이전과는 달리 고급 레스토랑, 비싼 쇼핑, 여행 사진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다.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나를 파멸시킨 그들의 계략에 허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다시 불이 붙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내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리라. 이제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가짜 증거들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했다.
호텔 방에서 찍힌 사진은 알고 보니 지인에게 부탁해 연출한 장면이었다. 카메라 각도와 조명, 심지어 거울에 비친 그림자까지 계산해 꾸민 흔적이 역력했다. 겉으로 보면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갔다. 거기에 내 이름으로 위조된 이메일까지 등장했다. 금요일마다 만나자. 딱 그 한 줄 화면 속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쓰지도 않은 글자였지만 그 짧은 문장은 마치 내 손끝에서 나온 듯 자연스러웠다. 사람들은 그것을 결정적 증거라 불렀다. 나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눈앞에 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이미 나를 범죄자로 단정한 듯 했다. 아버지는 주먹을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었고 어머니는 흐느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내였던 소영은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장민혁은 심지어 공손한 말투를 흉내내며 내게 말했다. 저도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얼굴은 철저히 계산된 가면 같았다. 나는 지쳐갔고 내 목소리는 점점 메말라갔다. 결국 마지막 순간 작게 중얼거리고 말았다. 알겠다. 이혼하자. 그 한마디는 내 삶의 모든 기둥을 무너뜨렸다. 결국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송금 버튼을 누르던 그날 나는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돈의 액수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사회가 나를 단숨에 불륜남이라 낙인 찍어 버린 현실이었다. 그 무게는 숨통을 조여왔다.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더욱 잔혹했다. 소영과 민혁이 같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아침마다 나란히 출근하고 저녁이면 함께 귀가하는 모습이 이웃들의 눈에 자주 띄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고 소영은 주변에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귓가에서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속을 찢어밟히듯 울려 퍼졌다. 내 삶은 끝없이 추락했다. 회사에서도 눈총을 받다가 결국 사직서를 내야 했다. 방 안에는 빈 수령이 쌓여갔고 거울 속에 나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다. 이렇게 살다간 완전히 끝장날 거라는 사실. 추락한 인생이라도 다시 붙잡아야 했다. 나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 IT 회사를 차릴 준비를 시작했다. 자본도 부족했고 경험도 충분치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술병 속에 파묻혀 사라질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장면이 있었다. 서미정이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었다. 평범한 월급쟁이에 불과했던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고가 브랜드였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번쩍 의심이 피어올랐다. 설마 이혼 위자료와 관련된 건가?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그녀의 SNS를 살폈다. 고급 레스토랑, 비싼 쇼핑, 해외여행 사진까지 줄줄이 올라와 있었다. 하나둘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 나는 직감했다. 나를 파멸시킨 그들의 계략에 허술한 틈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내 안에서 다시 불이 붙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내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리라. 나는 더 이상 무너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시작되는 싸움의 주도자가 바로 나였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SNS를 살폈다. 사진 속 배경은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손에는 샴페인 잔, 비싼 쇼핑백과 해외여행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박한 일상 사진뿐이던 그녀의 계정은 이제 눈부신 사치의 앨범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나둘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의 계략이 서서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시 불이 붙었다. 억울함의 불꽃이 언젠가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리라는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경찰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다.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짜 증거로 무너졌던 그날 이후 지난 1년 동안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엔 우연히 본 서미정의 명품 가방이 단서였다. 그 순간부터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계좌 내역을 추적했고 위자료가 송금된 직후 거액이 빠져나가 그녀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그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의 결제로 이어졌다. 그리고 뜻밖의 증거가 내 손에 들어왔다. 거짓 증언을 했던 그날 밤, 서미정이 술자리에서 떠벌린 녹음 파일이었다. 준호 씨를 속여서 돈까지 뺏었잖아. 진짜 통쾌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결정적 증거는 장민혁에게서 나왔다. 그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떠든 음성이었다.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무 말 못하는 놈. 결국 돈까지 빼앗겼지. 그 음성은 웃음과 함께 흘러나왔고 듣는 순간 내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맞서기로 했다. 경찰은 하나하나 증거를 펼쳐 보이며 소영과 민혁에게 설명했다. 노트북 화면에 증거 자료가 차례로 띄워졌다. 거짓 호텔 사진은 조명과 그림자의 각도가 어긋나 있었고 위조된 이메일은 발신 서버 기록이 다른 IP에서 생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디지털 포렌식은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민혁은 침을 삼키며 눈을 피했고 소영은 손가락을 꼬집으며 시선을 떨구었다. 이제는 부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피해자로서 그들과 대면할 기회를 가졌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철창 너머에 앉아있는 소영의 모습은 초라했다. 고급 옷차림 대신 수의복 허당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민혁은 억지로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 지금도 당신들을 구치소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로 내가 잃어버린 1년이 돌아오진 않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다. 첫째, 너희가 한 짓을 모두 인정할 것. 둘째, 위자료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새로 지불할 것.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법정에서 싸울 생각이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얼마를 원해?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정한다. 너희가 내게 씌운 고통에 비하면 어떤 액수도 가볍다. 그 순간 나는 똑똑히 느꼈다. 1년 전 무너져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내가 아니었다. 지금 나는 증거와 진실을 무기로 그들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절망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억해라. 진실은 아무리 감춰도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이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내 손으로 내 삶을 되찾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검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민사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나에게 진 빚을 그리고 그들이 무너뜨린 내 삶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부류 기간이 끝나고 소영과 민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위로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더욱 냉혹한 현실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에 민혁의 부모가 앉아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민혁의 아버지, 업계에서 존경받는 장 회장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아들을 노려보았다. 민혁아,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한 짓 다 들었다. 귀여운 여자를 유혹하고 그 남편을 함정에 빠뜨려 돈까지 빼앗았다지. 내가 우리 집안 이름에 이런 수치를 안겨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말이 끝나자 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장 회장의 주먹이 민혁의 뺨을 세차게 갈겼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민혁은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거짓말은 하지 마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 눈빛은 낯설 만큼 차가웠다. 평생 엄격했지만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었던 아버지가 그날은 모든 절망과 분노를 담아 아들을 향해 주먹을 내리쳤다. 옆에 있던 어머니마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린 너를 그렇게 키운 적 없어. 장가의 이름을 더럽힌 널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민혁아, 내가 지금 어떤 꼴인지 알아?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아. 우리까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민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 애원했지만 그 목소리는 부모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선언했다. 회장실에도 보고하겠다. 이런 인간을 임원으로 둘 수는 없다. 당장 회사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집안 행사에 얼굴을 내밀지 마라. 넌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과 함께 부모는 등을 돌리고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민혁은 피범벅이 된 얼굴을 감싸 쥔 채 무릎 꿇은 자세로 움직이지 못했다. 소영은 그 옆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지만 감히 부모를 따라붙을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꿈은 단 몇 달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며칠 후 내 변호사가 최종 조건을 전달했다. 상대방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18억 원입니다. 소영과 민혁은 기겁하며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허위 증거로 받아낸 위자료 반환 3천만 원,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6억 원,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5억 원, 사회적 신뢰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6억 원, 합계 17억 3천만 원입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18억 원 이상이 될 겁니다. 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다가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소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마치 공포 영화 속 인물처럼 중얼거렸다. 18억 그런 돈 우리에겐 없어. 절대 낼 수 없어. 나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 금액조차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가벼운 값이다. 내 삶을 짓밟은 대가를 끝까지 치러라. 그 순간 불과 1년 전 내가 거짓 증거 앞에서 절망하며 무너졌던 그날과는 정반대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때는 내가 울부짖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절망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었다. 한때 나를 바닥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이 이제는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내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의 힘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날이 서 있었다. 만약 합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과 동시에 형사수사도 병행될 겁니다. 법정 공방이 몇 년은 이어질 것이고 그동안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직장 복귀는 물론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질 겁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소영과 민혁을 옥죄고 있었다. 며칠 뒤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했다. 일주일 안에 답변하라. 는 최후 통첩과 함께였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매일 밤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다고 한다. 그때 서미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찰이 집에 왔어. 조사를 받으래.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을 나한테 청구한대.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결국 화살은 그녀에게도 돌아가고 있었다. 불과 1년 전 그녀는 웃으며 내가 도와줄게. 대신 나한테도 몫을 줘야지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라며 절규하고 있었다. 그녀가 받은 100만 원은 이미 흔적도 없었다. 명품 가방, 값비싼 화장품, 해외여행 사진, 그녀의 SNS에 남아있던 흔적들은 이제 모두 증거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직접 나를 찾아왔다. 현관 앞에 서 있던 모습은 내가 아는 서미정이 아니었다. 언제나 완벽한 화장과 세련된 옷차림을 고집하던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맨 얼굴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고 머리는 빗지도 않은 채 헝클어져 있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내 앞에 내던졌다. 남편이 떠났어. 이혼 서류까지 두고 갔어. 이젠 난 아무것도 없어. 케이스 안에는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단 3년 전 그녀는 같은 반지를 끼우며 평생 함께하자고 맹세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가락은 텅 비어 있었다. 어젯밤 경찰 조사랑 위자료 청구 얘기를 솔직히 털어놨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가 그런 여잔 줄 몰랐다. 믿을 수 없다. 같이 살 수 없다고 소리치고 집을 나갔어. 가구도 옷도 다 내팽개치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고 결국 오열로 번졌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정의 감정보다는 묘한 기시감이 몰려왔다. 1년 전 나 역시 같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았을 때 느꼈던 그 공허함. 그녀의 모습은 내 과거를 비추는 거울 같았다. 소영과 민혁, 그리고 서미정. 셋이 함께 꾸몄던 계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흐느끼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정이다. 세상은 반드시 돌고 돈다. 나는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깊게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할 말 있으면 간단히 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 20억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금액을 낮춰 주면 안 될까요? 우리 아직 돌이킬 수는 없을까요? 나는 건조한 웃음을 흘렸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옥은 이제 막 시작이야. 그리고 더는 대꾸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나는 곧장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민사소장 접수하고 계좌 가압류 신청 추가하세요. 장민영 명의의 스톡옵션, 성과급까지 모두 압류 대상에 넣으시고요. 회사 준법감시팀에도 사실 확인 공문이 가도록 절차 밟아주세요. 나는 분노를 흘려보내지 않았다. 대신 문서와 기록, 서류와 날짜를 하나씩 쌓아 올렸다. 그 모든 종이가 내 지난 1년을 되찾아주는 무기였다. 사흘 뒤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였다. 회사 내부 감사 착수, 수사협조 공문 발송 완료.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빛이 강물에 흩어지고 바람은 차가웠다. 추위는 견디면 지나간다. 진실도 마찬가지다. 버티면 반드시 드러난다. 며칠 후 김소영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내 귀에 들어왔다. 아침 출근길, 동료들의 인사가 점점 짧아졌다. 안녕하세요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어떤 이는 아예 시선을 피했다. 복도 끝 회의실로 불려 들어간 그녀는 팀장 앞에서 진땀을 흘려야 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남편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생긴 오해예요. 그녀는 서둘러 둘러댔다. 하지만 팀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다시 물었다. 사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 남편을 하정에 빠뜨리고 불륜 상대와 함께 돈을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까?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고 했다. 곧 감사팀 인터뷰 일정이 잡혔고 인사팀에서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가 내려왔다. 회사 안에서 그녀가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장민혁 쪽도 다르지 않았다. 이사회 긴급 소집 공지가 떴고 회장실에서는 해명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도덕성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증권가 게시판에는 장 이사의 신뢰도 추락이라는 글이 연일 올라왔다. 민혁이 쌓아 올린 커리어와 신뢰는 종이 한 장, 서명 한 줄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김소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휴대폰 화면에 번쩍이는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받지 않았다. 이미 답은 전해두었다. 사과는 상처를 지우지 않는다. 책임만이 상처를 멈춘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하루의 기록을 정리했다. 증거 목록 업데이트, 법원 제출 서류 점검, 다음 주 사실 조회 항목 확정,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복수라는 말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건 회복이다. 내 이름, 내 삶, 내 시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상대 측이 협상 창구를 열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변함없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원칙대로 가죠. 감정은 빼고 증거로.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은 분명 내 쪽에 서 있었다. 회사 내부 익명 메일망에 충격적인 제보가 돌기 시작한 건
내가 증거를 검찰에 넘긴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메일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소영, 불륜 공모 및 위자료, 사기 의혹. 제목만 봐도 숨이 막히는 내용이었다. 순식간에 사내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회의실, 복도, 심지어 구내식당까지 그 얘기로 떠들썩했다. 부장은 소영을 조용히 불러 냉정하게 물었다. 사실입니까?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공모의 돈을 빼앗은 게 사실입니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는 변명할 힘도 여지도 없었다. 징계 결과는 총무부 자료실로의 전격 전환이었다. 창문조차 없는 좁은 공간에서 먼지 쌓인 서류를 정리하는 하루하루. 한때 회사의 얼굴처럼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동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구내식당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다. 저 사람, 전 남편 함정에 빠뜨려서 돈 뜯어낸 사람이라잖아.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그녀를 끝없이 옥죄었다. 어떤 직원은 시판을 들고 자리를 옮겼고 어떤 이는 인사를 건네던 습관조차 버렸다. 그 무심한 태도들이 그녀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한편 장민혁의 추락은 훨씬 가파르고 더 잔인했다. 재벌 2세이자 젊은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긴급 이사회에 소환됐다. 회장실 분위기는 싸늘했다. 사장과 인사 담당 임원은 단호하게 통보했다. 사기와 공갈 사건에 연루된 임원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내든지 아니면 브라질 지사 발령을 받아들이든지 선택하세요. 브라질 지사 발령이라니 이는 곧 사실상 추방이었다. 포르투갈어도 못하고 현지에서의 직책도 불투명했다. 결국 젊은 나이에 임원 자리까지 오른 그의 커리어는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민혁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툼한 권고사직 통보서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속이 텅 빈 껍데기 같았다. 한때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자취도 없었다. 두 눈은 풀려 있었고 어깨는 무너진 듯 축 처져 있었다. 옆에서 소영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녀도 더 이상 그에게 의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한때 나를 짓밟으며 웃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하던 행복한 미래냐. 내가 겪은 지옥은 이제 막 너희에게 시작된 거다. 장민혁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마지막만큼은 당당하게 떠나고 싶다라며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이미 눈빛은 꺼져 있었다. 다음 날 저녁 그는 무겁게 귀가에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직접 회장에게 전화를 했어. 나를 즉시 해고하라고. 그 말 속엔 깊은 허무가 배어 있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달려왔지만 결국 가장 먼저 칼날을 꽂은 사람도 아버지였다. 나는 이제 장가장자에서도 쫓겨날 거야. 아버지에게, 일족 전체에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후였다. 소영은 이웃 주민들마저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경험을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이웃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사기꾼한테 인사할 필요 없지. 또 다른 주민은 투명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직도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참 뻔뻔하네. 복도, 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장 어디서든 따가운 시선이 따라붙었다. 한때 괜찮은 집안 며느리라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공개적인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것이다. 며칠 뒤 그녀의 대학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 떠있던데. 내 얼굴, 장민혁 얼굴까지 그대로 올라왔어. 두 사람 공모에서 사기친 범죄자라고. 소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붙잡고 서 있었다. 그러나 동창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SNS와 커뮤니티에는 이미 수많은 공유와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최악이다. 법적으로 끝까지 가라. 이런 인간들이 아직도 떳떳하게 산다고? 익명 계정으로 올라왔지만 나는 누구의 손길인지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직접 올린 건 아니었지만 내가 모은 증거가 결국 진실을 세상 밖으로 밀어냈다. 그날 밤 소영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이제 어디 가서도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장민혁은 술잔을 움켜쥔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창밖엔 화려한 도시 불빛이 번쩍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모든 걸 가졌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멀리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이 조금씩 가라앉아 가는 걸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내가 되찾아야 할 건 단 하나. 나의 삶, 나의 평온.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면 계산대 직원들이 서로 귓속말을 하며 나와 그녀를 힐끔거렸다. 손님들조차 일부러 거리를 두고 피하는 게 눈에 보였다. 예전에는 생일 모임, 술자리 초대가 잦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연락조차 없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몇몇 친구들조차 너희 정말 너무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그러나 그때의 소영은 아직 몰랐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형사처벌 수위는 낮아졌지만 민사배상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변호사는 담담히 말했다. 위자료 및 손해배상 총액은 20억 원입니다. 분할 상환은 가능하나 불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린 합의할 수밖에 없겠지. 재판까지 가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어. 그녀의 옆에서 장민혁은 침묵했다. 손에 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 통장에 있는 건 고작 5천만 원. 아버지께 부탁해야겠지만 그러나 이미 그 아버지는 장씨 가문의 수치라며 그를 내쳐버린 상태였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회사 문 앞까지 갔지만 비서에게서 대표님께선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하십니다라는 차가운 말만 듣고 돌아와야 했다. 소영도 친정에 매달려 봤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다. 내가 저지른 일이잖니. 그 돈을 왜 우리가 내줘야 하니? 이리하여 두 사람은 나의 변호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첫납부일은 한 달 뒤 20억 원의 그림자가 그들의 앞날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날 밤 좁은 식탁 위에 놓인 건 즉석라면 2봉지뿐이었다. 한때 고급 호텔에서 와인을 곁들인 코스 요리를 즐기던 그들이었다. 장민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삶이 언제 끝나지? 아니, 끝은 있을까?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이 아득했고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이 얻고자 했던 화려한 미래는 이제는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을 빚과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다. 며칠 뒤 장민혁은 결국 지방공단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고 손에는 기름때와 상처가 가득 묻어 있었다. 나 이제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엔 무너진 자존심과 끝없는 피로가 배어 있었다. 소영은 집 안에 혼자 남아 가끔 현관문 앞에 꽂힌 독촉장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다. 관리비 체납, 카드 연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아온 경고장까지. 그녀는 과거의 화려한 생활을 떠올릴수록 지금의 현실이 더 잔혹하게 다가왔다. 나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1년 전 나를 파멸시켰던 그들의 음모. 이제는 세상이 그들에게 답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복수를 하지 않아도 됐다. 모든 것은 이미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제 진정으로 회복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장민혁은 결국 월급 250만 원짜리 지방공단 공장 계약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학력도 경력도 묻지 않고 몸만 멀쩡하면 누구든 쓸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떠나기 전 소영과 그는 함께 살던 고급 아파트를 정리했다. 가구와 가전, 명품 가방까지 모두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치웠고 결국 습기 가득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다.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벽, 장마철이면 빗물이 새어드는 창문. 과거의 화려한 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빚 독촉장이었다. 출근 첫날 아침, 민혁은 낡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역으로 향했다. 예전엔 맞춤 수트를 입고 강남거리를 활보하던 사내가 이제는 헐렁한 재킷 차림으로 먼 지방의 공장에 끌려가듯 떠나는 모습이었다. 힘내라는 소영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공장 생활은 혹독했다. 새벽 5시 기상,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음, 상사의 욕설, 쇳가루와 기름 냄새.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면 손바닥은 기름때와 상처투성이었다.
민혁은 전화를 걸어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버티고 있어. 그래도 살아야지. 하지만 그 목소리엔 더 이상 자신감도 미래도 없었다. 소영도 달라지지 않았다. 낮에는 슈퍼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의 장바구니를 스캔했다. 저 사람, 그 사기 사건에 연루된 여자 아니야? 귓속말이 들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밤에는 역 앞 술집에서 서빙을 했다. 취객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야, 물이나 더 가져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닦았다. 손톱엔 세제 자국이 남았고 거울 속 얼굴은 눈 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다. 친구도 떠났고 집안도 외면했다. 남은 건 매달 갚아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소영이 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던 중이었다. 고개를 든 순간 눈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바로 나였다. 잘 지내나, 김소영 씨. 나는 차분히 인사를 건넸다. 깔끔한 정장 차림, 옆에는 거래처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반대로 그녀는 값싼 유니폼을 입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일부러 미소 지으며 장바구니에서 물과 초콜릿을 꺼냈다. 여기서 일하게 된 거야? 예전엔 이런 단순한 일은 너한테 안 맞는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결혼 초 그녀가 친구들에게 나를 두고 돈 못 버는 찌질한 남편이라고 헐뜯던 기억이 스쳤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그때보다 더 초라한 김소영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복수는 충분하다. 세상이 알아서 벌을 주고 있으니까. 나는 슈퍼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전 아내와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달싹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예전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늘 고개를 높이 들던 여자가 이제는 좁은 계산대 앞에서 떨고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사과는 좋지. 하지만 대체 무엇에 대한 사과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처지에 대한 후회인가? 아니면 정말로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깨만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돈까지 빼앗으려 했지. 지금의 삶은 그대가일 뿐이야. 내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귀에 꽂혔다. 그녀는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눈동자만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 남자 잘 지내고 있나? 지방 공장에서 고생하고 있다던데.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내라고 답했다. 나는 냉정하게 덧붙였다. 내가 선택한 남자도 결국 내 때문에 추락한 거야. 재벌가 장남에서 공장 노동자로 그 집안 아버지가 너희 둘을 감싸줄 리가 없었지. 그 말은 사실이었고 동시에 의도적인 상처였다. 자리를 떠나려는 그녀를 나는 다시 붙잡았다. 앞으로도 이 삶은 계속될 거야. 그래도 그 남자와 함께할 가치가 있어? 그녀는 입을 열려다가 닫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나는 뒷모습을 향해 일부러 크게 말했다. 또 올 거야.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날 거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고급 세단을 몰고 슈퍼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내 곁에 새 아내가 있었다. 젊고 지적인 분위기의 여성, 대학 교수의 딸이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은은한 미소,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팔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천천히 매장을 거닐며 일부러 소영의 눈앞을 지나갔다. 소영은 계산대 뒤에서 움찔하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다이아 반지가 빛나는 내 아내의 손은 더욱 또렷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며칠 후 경제지에 우리 회사 기사가 실렸다. 국내 스타트업, 해외 대규모 투자 유치. 그 제목 아래에는 정장 차림으로 당당히 웃는 내 얼굴이 실려 있었다. 기사의 끝에는 내 재혼 소식까지 언급됐다. 사생활 또한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는 명문가 출신 교수의 딸이다. 사진 속 새 아내의 환한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슈퍼를 찾았다. 굳이 바쁠 때를 골라 그녀의 계산대 앞에 줄을 섰다.
결제할 때마다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반짝이는 반지를 드러냈다. 주변의 손님들조차 눈치를 채고 시선을 주었다. 그 순간마다 소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적인 복수였다.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비로소 내 지난 1년의 고통이 조금은 씻겨나갈 테니까. 나는 다시 한번 내 이야기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그때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위자료 몇백만 원쯤은 감수했을지 몰라도 친구를 잃고 회사에서 쫓겨나며 사기범이라는 낙인을 찍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가장 원망스러운 건 김소영 자신이었다. 순간의 욕망과 안일한 계산이 그녀의 삶 전체를 무너뜨렸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을 불러온 것이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는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건 앞으로도 더 깊은 고통과 죄값뿐이다. 그 모습은 한때 나를 배신하고 조롱하던 여자가 이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무너져가는 광경이었다.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던 그날 밤,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이 끝없는 벌이 그녀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설령 평생을 이렇게 살아간다 해도 그날의 배신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